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인생길을 걸어온 40대 여성입니다. 제 삶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엾다며 위로를 보내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동정이 아니라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여러분께 닿길 바랍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려고 해요.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5살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두 분이 매일같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자란 탓인지 오히려 이혼이 낫다고 생각했기에 많이 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혼 후 아빠는 곧 재혼을 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엄마를 따라가게 됐죠. 하지만 엄마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하겠다며 저를 이모 집에 맡긴 채 떠나셨습니다. 이모네 가족들은 갑자기 찾아온 어린 저를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이모와 이모부, 사촌 언니와 오빠들 모두가 저를 짐스럽게 느꼈고 하루하루 눈치 보며 지내야만 했죠.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생존을 위한 법칙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집안 청소를 했고 유치원은 꿈도 꾸지 못했죠. 초등학교 입학식 날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모 가족이야 그러려니 해도 부모님 중 한 분은 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저는 결국 혼자서 쓸쓸히 학교에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눈칫밥을 먹으며 중학교까지 견뎠지만 제 삶은 식모나 다름없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집안일을 해야 했고 이모와 이모부가 명령조로 많은 일을 시켰답니다. 17살 고등학교 입학 직전 저는 이모 집을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눈치 보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어린 나이에 알바로 모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어 월세를 내며 홀로 지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학교에선 직업반으로 빠져 미용 기술을 배웠고 19살 때부터는 대형 미용실에 취직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고아원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 물론 고아원 생활도 힘들겠지만 친척집에서 눈치 보며 가슴 졸이는 삶보다는 마음이 덜 아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답니다. 아무튼 저는 20대 초반의 젊은 시절을 몽땅 바쳐가며 대형 미용실에서 정말 악착같이 일했답니다. 일주일에 겨우 하루 주어지는 휴일에는 밀린 잠을 몰아서 자느라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고 나머지 날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서서 머리카락 쓸고 청소하고 손님들 머리를 감기고 만지며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보냈어요. 그렇게 쏜살같이 시간이 흐르고 20대 후반이 되자 드디어 미용실에서 제 위치도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고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조금 여유가 생기더군요. 수입도 전보다 늘어났으니 그제야 비로소 이제 나도 사람답게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슴 떨리는 연애도 시작하게 됐죠. 단골로 자주 찾아오던 손님이었는데 그이가 여러 번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와 구애했고 그의 마음에 거짓이 없음을 느꼈기에 결국은 저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사랑을 받아주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새해가 흘렀고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이의 부모님은 저를 반대하셨습니다. 제 가정사,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모 집에서 살다가 도망치듯 나와 혼자 살아온 지난 날들이 걸림돌이었어요. 제대로 된 집안에서 곱게 자란 딸이어도 될까 말까인데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를 외로운 과거를 가진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긴 어렵다며 차갑게 마음의 문을 닫으셨죠.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어요. 그 열정과 고집 덕분에 간신히 양가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고 저는 32살이라는 나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웨딩드레스를 입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달콤한 신혼의 나날을 시작한 지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뜻밖의 인물이 제가 일하는 미용실로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눈앞에 선 그 사람은 얼굴은 낯설면서도 왠지 익숙했고 이내 저는 그가 누군지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는 다름 아닌 저를 5살 때부터 버리고 사라졌던 친부였습니다. 야, 너 미연이 맞지? 이야, 내 딸 미연이가 이렇게 다 컸단 말이야.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부녀가 극적으로 상봉했는데 감격해서 울고불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 아빠가 좀 보고 싶지 않았냐? 웃기지 마세요. 5살 어린 저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무려 27년 만에 나타나서 그 입으로 아빠라뇨. 제겐 당신에 대한 기억이라곤 고통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세요. 여긴 제가 일하는 소중한 공간이에요. 미연이 너 시집도 갔다면서? 이렇게 큰 미용실에서 자리 하나 잡고 잘 살고 있다던데. 이야, 다 내 덕에 태어나서 재미나게 사는 거 아니냐? 어? 그럼 아빠한테 뭐 고맙다며 보답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그를 단숨에 미용실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여긴 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빠라고요? 낳기만 하면 다 부모입니까?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야, 그래도 너 나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잖아. 그게 바로 혈연이고 핏줄이란 거야. 우린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절대 끊을 수 없는 사이거든. 그러니까 미연아, 아빠한테 반가운 마음으로 용돈 좀 줘봐라. 뭐 1,000만 원쯤이면 딱 좋겠다. 그 정도 받으면 내가 조용히 사라져 줄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한텐 1,000원짜리 한 장도 주기 싫어요. 당장 꺼지세요. 다신 나타나지 마세요. 그래? 그럼 네 시댁에 가서 직접 손 벌려야겠구나. 이 아빠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인간이라 그런 짓 기꺼이 할 수 있거든. 너 곤란해지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나한테 돈 주는 게 현명할 거야. 그 말에 전 몸소리가 쳐졌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만에 나타난 그는 아버지가 아닌 협박자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조용히 덮고 싶어 1,0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통장에서 수백만 원을 인출해 그에게 내밀었죠. 이게 전부예요.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이 돈 받고 제발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이게 다야? 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내 딸이니까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 주지. 그럼 다음에 또 보자. 또 보다뇨.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친부한테 돈을 쥐어주고 보냈어요. 그날 이후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밤잠도 설쳤고 일할 때도 손이 자꾸 떨려서 실수를 반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서는 괜히 죄를 지은 사람처럼 시선을 피하게 되더군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푹 쉬어. 우리 이제 겨우 신혼인데 우리만의 시간도 좀 즐기고 그래야지. 노력해 볼게. 당신 말처럼 나도 신경 좀 쓸게. 겨우겨우 일상을 회복해 가던 어느 날, 이번엔 더 큰 충격이 찾아왔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또 다른 손님이 미용실로 찾아왔는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친모였습니다. 친모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그녀의 외모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구겨진 옷, 떡진 머리, 푸석한 피부에 얼굴 여기저기에 멍자국까지. 미연아, 엄마야, 엄마 왔어. 뭐야? 이번엔 엄마? 도대체 왜 찾아온 거야?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잖아, 엄마. 도대체 왜 이래? 아빠랑 짠 거야? 둘이서 작정하고 나 찾아와서 내 인생 엉망으로 만들기로 작정했냐고? 친모 역시 결국엔 돈 때문이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구구절절 털어놓기 시작했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지만 그녀는 마치 오래된 비명을 토해내듯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도박에 중독되어 가산을 탕진했고 술만 마시면 폭력을 일삼고 심지어 바람까지 수시로 피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불행이 제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냥 가! 제발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안아, 너 좋은 집에 시집 갔다며?
남편이 사업한다더라. 내 뒷조사까지 한 거야? 설마 그래서 돈 뜯어내러 온 거야? 아, 그렇게 말하지 마. 뜯는다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아, 그냥 잠깐만 좀 빌리려는 거야. 나중에 꼭 갚을게. 엄마가 너 힘들게 하려고 온 거 아니야. 됐어. 싫어. 그냥 가버려. 나 버리고 산 것처럼 우리 서로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자. 내 인생에 다신 끼어들지 마. 얘가 어디서 그렇게 버릇없이 자랐어? 이모 집에서 걷어 키웠으면 그것도 다 이 엄마 덕분인 줄 알아야지. 이모 집에서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해?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 당신은 내가 어떤 고생을 하며 자랐는지 몰라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말하는 것도 역겨우니까 제발 좀 꺼져. 당신한테 줄 돈 같은 거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야, 네 아빠한텐 돈 줬다면서 나한텐 왜 안 줘? 난 너 버리고 싶어서 버렸니?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따로 살면서도 어떻게 저를 상대로는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서로의 존재도 싫어할 줄 알았는데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돈을 요구하고 같은 방식으로 협박하고 저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아무리 내쫓아도 말을 듣지 않아 결국 저는 그녀에게도 돈을 쥐어주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는 한동안 평화로웠습니다. 아니, 평화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침범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달쯤 흐른 어느 날 또다시 그 남자, 친부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번에도 뻔한 목적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미연아, 이번에도 돈 안 주면 네 시댁에 가서 직접 받아낼 거다. 알지? 난 그런 일 거리낌 없어. 마음대로 해. 내 인생 망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 너 같은 인간한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제 말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시댁에까지 찾아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이 버린 딸을 앞세워 돈을 구걸한 거죠. 그 일 이후 시부모님께서 저와 남편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분위기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죠. 세긴이 아버지라는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더라. 4~5살 때 버린 그 사람 아니냐?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자기 딸을 며느리로 들여줬으니 보답을 해달라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어머님, 그래서 혹시 돈을 주신 건 아니죠? 안 주셨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돌았니? 그따위 인간한테 돈을 왜 줘? 겉모습부터가 불황자의 허세만 가득한 머저리더만. 넌 대체 어떤 부모 밑에서 걷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 혹시 너도 나중에 그 꼴 나는 거 아니야?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그 사람한테 갑자기 당황스레 돈 요구를 받았어요. 무서워서 피하려고 돈을 조금 쥐어줬던 적은 있지만 더는 안 그래요. 이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벌써 네 아비가 우리 집까지 쳐들어와서 생난리를 부렸는데 앞으로는 안 그럴 거다라는 말이 뭐가 중요하니?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내 인생에서 가장 기막히고 수치스러운 하루였다고. 다신 그런 일로 내 속 끓게 하지 마. 그날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저라는 인간의 과거가 시댁 식구들의 평화까지 흔들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절 믿어주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잠시 입을 꼭 다물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덧붙일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쩔쩔매며 혼이 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땐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남편의 분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이는 날카로운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당신 부모라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당신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고 당신 엄마는 날 찾아서 돈 받아갔어. 200만 원. 그것도 내 지갑에서. 뭐라고? 엄마가?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200만 원. 당신이 불쌍해 보여서 그냥 넘어간 거야. 근데 당신 아버지까지 우리 부모님 앞에 나타나서 돈 뜯겠다고 한 거 듣는 순간 나도 진짜 기가 막혀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야. 이건 당신 부모들 다시는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 또 이런 일 생기면 나도 더는 못 참아. 그땐 끝이야. 그이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분노 속에 슬픔이 있고 실망 위에 염증이 얹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이의 그런 눈빛에 저는 등골이 오싹했고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친부모 중 하나라도 또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진짜로 파국이 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매일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제발 다시는 나타나지 마. 제발. 하지만 그런 기도가 무색하게도 며칠 뒤 친부는 아주 뻔뻔한 얼굴로 우리 신혼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 눈은 휘둥그레졌고 숨이 턱 막혔어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 온 거예요? 집은 어떻게 하신 거냐고요? 애비가 먼 길 왔는데 딸이라는 게 말버릇이 그게 뭐냐? 강령했냐고 인사부터 해야지.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아. 이래서 딸은 안 된다니까. 에이, 왜 여기까지 온 거냐고요? 또 돈 달라고 왔죠. 나가세요. 당신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고 당신이랑은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요. 야, 가만 좀 있어봐. 내가 사위랑 얘기 좀 해야 하니까. 어이, 박서방. 자네, 나 좀 도와줘. 조그만 가게 하나 차릴 수 있게만 해주면 내가 자네한테 두고두고 고마워할게. 그 말에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의 말에 숨겨진 속셈을 꿰뚫어 본 듯 냉정한 음성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정말 웃기는 분이시네. 이봐요, 아저씨. 더는 들어줄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시라고. 그러자 친부는 마지막 발악처럼 속삭이듯 협박했죠. 아이고, 그럼 나는 자네의 비밀을 말해버릴지도 몰라. 내 비밀? 뭐 바람 피운 거? 그래, 말해. 실컷 말해보라고, 이 영감탱이야. 뭐야? 이놈이 어른한테 그따위 말버릇을. 이게 아주 싸가지 밥을 말아 처먹었네. 됐고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할게요. 여보, 나 바람 피웠어. 맞아. 당신 애비가 날 미행해서 들켰어. 바람난 거 사실이야. 그 여자랑 아주 찐하게 연애 중이야. 자, 다 말했으니까 영감탱이. 다신 이제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꺼지시라고. 그렇게 친부는 남편의 고백과 함께 떠밀리듯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세게 짓누르는 망치 같았어요. 거실에 그대로 주저앉아 숨을 고르던 저는 도무지 믿을 수 없어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바람 피웠다고? 그게 실수로 한번 그런 거야? 아니면... 아니, 아주 깊게 진지하게 연애하고 있어. 나 이젠 당신이랑 사는 게 싫어졌어. 뭐라고? 우리 부모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바람 피운 거야? 그것만은 아니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하지만 당신 부모가 찾아와서 기분이 못 같아진 순간부터 내 마음이 달라진 건 사실이야. 솔직히 당신한테서 정 떨어졌어. 난 이제 그 애인이랑 잘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혼장에 도장 찍자. 위자료 줄게. 당신 부모가 나한테 뜯어간 돈은 빼고 딱 줄 만큼만. 알겠어? 당신 겨우 이 정도였어? 내가 친부모를 부른 것도 아니잖아. 나도 그 사람들 정말 싫어한다고. 왜 그걸 몰라줘? 알고 싶지도 않아. 뭐가 됐든 내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 당신이라는 사람에겐 정이 안 붙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더는 질질 끌지 말고. 그렇게 그는 끝내 등을 돌렸고 우리 결혼 생활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조차 흐를 수 없을 만큼 모든 감정이 얼어붙은 그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짧디 짧았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벽에 정통으로 부딪힌 듯 심장이 깨지고 찢어져 눈물로 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자고 나면 아물 줄 알았던 상처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진해지고 깊어졌어요. 그런데 그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인생에 상처를 남기고 떠났어야 할 사람들인 친부와 친모가 번갈아가며 기어코 다시 제 일터를 찾아온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돈이었죠. 또다시 그놈의 돈.
마치 쫓겨난 유령처럼 제 삶을 떠돌며 휘젓는 단 하나의 단어. 이혼한 딸을 찾아와 위로는커녕 돈을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야, 이 애비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딸을 찾아온 건데 빈손으로 쫓아보내면 그게 사람이냐? 너 이혼했으면 위자료 받았을 거 아니야? 그 돈 좀 나눠 써보자. 위자료를요? 나한테 왜요? 누가 나 이혼하게 만들었는데? 당신이잖아! 당신이 시댁 찾아가서 돈 뜯어내고 내 남편 모욕 주고 그래서 끝장난 거잖아요. 정말 기억도 못하세요? 참, 네 서방이 딴 여자 만나서 이혼한 거잖아.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리고 난리야? 닥쳐! 당신이 시작이었어. 시발점이 당신이라고. 나 진짜 여기서 터지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이놈의 기집애가 아주 버르장머리가 하늘을 찌르네. 그 말과 함께 친부의 손이 허공을 가르더니 제 뺨을 정통으로 갈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따귀에 머리가 휘청였고 세상이 잠시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숨조차 쉬지 못했죠. 도대체 내가 왜 맞아야 하는 건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았습니다. 격분한 저는 그의 몸을 밀쳤고 그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다신 나타나기만 해봐요. 그땐 진짜 경찰 부르고 당신 인생 박살낼 거예요. 하지만 친부는 그런 경고 따윈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뻔뻔하게 일어나 이번엔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 하나하나를 붙잡곤 돈 좀 빌려달라며 구걸하듯 읍소했답니다. 그 추태는 미용실 전체에 퍼졌고 결국 원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얼굴에 씌어진 단호한 표정은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미연 씨, 미안하지만 더는 같이 일할 수 없을 것 같아. 원장님, 죄송해요. 다시는 그 사람이 못 오게 할게요.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미연 씨, 자네 부친뿐 아니라 모친도 왔었어. 내 미용실에 와서 행패를 부리더라. 한 번은 참았지. 하지만 두 번은 안 돼. 미용실은 결국 손님이 있는 곳이야. 나가죠. 원장님, 저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손님도 많고 실수도 없었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 때문이 아니라 제 부모 때문이잖아요. 또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미연 씨, 이미 마음 굳혔어. 더는 말하지 말고 다른 데 알아봐. 원장님, 원장님 제발요. 간절히 매달려 봤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저는 쫓기듯 나왔고 인생이 또 다른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버리듯 떠났습니다. 이사도 했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미연이라는 이름은 너무 많은 상처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기에 과감히 내려놨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현주였습니다. 호적 등본상 주소를 막아 친부모가 제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했고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머리 스타일도 옷차림도 싹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이사한 동네는 낯설면서도 정겨웠고 그 낯섦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마음처럼 깨끗한 작은 미용실 하나를 인수했죠. 지방이라 그런지 임대료는 수도권보다 훨씬 저렴했고 그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고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너도 나도 찾아와 주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겐 언니 하며 친근하게 대하고 나이 어린 손님들에겐 동생 하며 살갑게 다가갔죠. 웃음소리와 머리카락 타는 냄새, 뜨거운 드라이기의 바람이 섞인 일상이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도 말랑말랑하게 풀려 있더군요. 참 잘했다. 이곳으로 이사 오길 정말 잘했어.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일상은 조용하고 따스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손님 중 한 분이 머리를 말리던 제게 느닷없이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장님, 나이가 몇이야? 혹시 남자 소개 받아볼 생각 있어? 내 아들도 돌싱인데 올해 40이야. 아유, 저한테 아드님을 소개해 주시겠다고요? 응. 사장님 예쁘고 성실하고 손재주도 좋잖아.
내가 보기엔 우리 아들 짝으로 딱이더라고. 왜, 싫어? 아니요, 싫은 게 아니라 단골 손님이 아드님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너무 놀라서요. 사실 이런 제안 처음이라. 놀랄 것 없어. 나이도 어느 정도 되면 먼저 손 내미는 것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사장님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내 아들 한번 만나봐.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툭 차버리면 그만이잖아. 제가 어떻게 손님 아드님을 감히... 사장님을 계속 봐왔는데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 내 아들이 그 자존감 확 올려줄 애야. 한 번만 만나봐. 후회 안 할걸? 그 말은 농담처럼 가볍게 들렸지만 왠지 모르게 제 가슴 안쪽 깊은 곳이 찌릿하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저는 그녀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온 남자를 보자마자 저는 숨을 들이켰죠. 너무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도 태도도 눈빛도 따뜻했고 어쩌면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김현주라고 해요. 개명한 지 몇 년 됐는데도 아직 가끔 헷갈려요. 아, 개명하셨군요. 이름이 현주가 더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얼굴도 정말 예쁘시네요.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소개해주겠다고 난리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이고, 과찬이세요. 전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겸손이 지나치시네요.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요. 우리 둘이 잘 만날 수 있을지 그건 오늘 하루가 말해주겠죠. 그이는 매너가 좋았고 말 하나하나에 배려가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다시는 결혼 같은 걸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왔지만 그날 이후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은 단순한 설렘을 넘어서 인생을 다시 꿈꾸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의 어머니는 미용실에 머리하러 오시곤 했습니다. 오실 때마다 꼭 그 말씀을 하시곤 했죠. 내 아들 성훈이랑 언제 결혼할 거야? 어머님 또 그 말씀이시네요. 결혼은 성훈 씨가 먼저 하자고 해야죠. 뭐야? 그럼 자긴 결혼하고 싶은데 프로포즈만 기다리는 거야? 성훈이한테 귀뜸 좀 해줘야겠구만.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막 결혼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보일까 봐. 왜 그렇게 소심해? 마음 가는데 눈치 볼 거 뭐 있어? 나도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들고 성훈이도 자기를 엄청 좋아해. 집에선 자기 이야기만 하루 종일 한다니까? 정말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괜히 좋아지네요. 예비 시모는 늘 유쾌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새로운 날을 꿈꾸게 됐고 이곳에서의 삶이 더없이 소중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따뜻한 햇살이 가게 유리창을 타고 스며드는 순간 성훈 씨가 정장을 입고 미용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예비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미용실 단골이라 몇 번 마주하며 웃음도 나누었기에 덜 낯설었지만 예비 시아버님은 이날 처음 뵙는 자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커다란 체구와 다소 무뚝뚝한 인상에 제 어깨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어요. 눈빛 하나, 말투 한 줄의 따뜻함보다는 냉엄함이 먼저 읽히는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내 진심을 감추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끄럽거나 감춰야 할 일도 아니니까요. 거짓 없이 내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가족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 부모님은 생존이 계시지만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 이후론 이모 댁에서 눈치 보며 자랐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독립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순간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잠깐 멈춘 듯한 그 순간 예비 시아버지께서 무겁게 입을 여셨어요. 고생이 많았구만. 에휴, 결혼도 한 번 실패했으니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 우리 아들도 결혼에 실패한 뒤론 한동안 말수도 줄고 웃음도 없어지고 그랬어. 두 사람이 서로의 흠을 가리며 살면 되는 거야. 부족한 거 채워주고 아픈 거 덮어주면서. 아버님, 어머님, 혹시 제가 살아온 환경이 불편하게 느껴지시진 않으세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현주 씨가 잘못한 게 없잖아. 어릴 때부터 스스로 살아온 삶,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짠하다. 난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해.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주기만 하면 돼. 내가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니까 약속 하나 하지. 앞으로 현주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내가 달려가서 도와줄 거야. 말만 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니 우리를 믿어봐. 그 말씀에 마음속 어디선가 단단히 막혀있던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한 번도 그런 보호의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제게 그 말은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따뜻함이었어요. 감정이 솟구쳐 올라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훈 씨도 어머님 아버님께도 잘하고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절 이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새 며느리가 마음이 참 여려. 그래, 오늘은 울어도 돼. 하지만 앞으로는 울지 말고 웃는 날만 있게 해보자. 성훈아, 네 각시한테 잘해. 예비가 지켜보고 있어. 한 번만 어설프게 굴면 혼날 줄 알아. 네, 아버지. 저희 정말 잘 살아볼게요. 그렇게 저는 지난 세월 숨기고만 있었던 제 상처와 흔적들을 모두 털어놨고 그 모든 걸 감싸 안아주는 시부모님의 품 안에서 따뜻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죠. 처음엔 결혼식 없이 조용히 재혼만 하자고 생각했지만 시부모님과 성원 씨는 제 생각을 단호히 꺾었습니다. 우리 현조 웨딩드레스 한 번 더 입어야지. 세상 누구보다 예쁘게. 제대로 사랑받는다는 걸 온 세상이 알아야 돼. 그 말에 저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받는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 그 고귀한 가치를 마음껏 누리기로요. 그래서 저는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기로 했습니다. 38.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나이였고 또 한 번 드레스를 입기엔 늦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웨딩드레스 샵에서 여러 벌의 드레스를 하나씩 피팅해봤습니다. 흰색, 크림색, 어깨가 드러나는 드레스, 풍성한 치맛자락에 흐드러지는 드레스, 레이스가 손끝을 타고 흐르는 긴팔 드레스까지. 그리고 그 순간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 나 아직 예쁘구나. 드레스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 그때 처음으로 마음 깊이 와닿았죠.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상처들, 거칠어진 손끝, 우울하게 드리웠던 눈매마저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물론 나이로만 따지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혼자서 세월을 견뎌낸 제 얼굴은 종종 실제 나이보다 많아 보여요 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 말들 속에 쌓여있던 낙담이 드레스 한 벌 앞에서 스르륵 녹아내렸습니다. 드레스를 입는 그 찰나에 저는 오래도록 잊고 있던 자신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가장 찬란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며 아직도 소녀 같은 나를 발견한 거죠. 웨딩드레스는 단순한 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선포였고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는 인생의 포옹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상견례는 화려한 잔치상이 아니라 근사한 식당에서 따뜻한 식사 한 끼로 대신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 앞에서 웃음이 오갔고 말 한마디, 눈짓 하나에도 다정한 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담백한 인연의 시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죠.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약한 결혼식이 말이죠. 달력에 동그랗게 표시해두고 매일 손꼽아 기다려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품고 꼭두새벽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잡은 뒤 약속된 미용실로 향했어요. 헤어롤이 머리를 감싸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끝이 제 얼굴을 다듬는 동안 마음속의 나비들이 날갯짓을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어렵게 선택했던 웨딩드레스를 조심스럽게 입었습니다. 순백의 천이 어깨 위로 흐르고 허리를 감싸며 부드럽게 퍼질 때 마치 하얀 안개 위에 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레스 속에 저는 더는 상처투성이 소녀도 아니고 외롭고 어두운 밤을 견디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사랑 앞에 서 있는 신부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긴장된 숨을 내쉬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분주히 하객들을 인도해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님은 특히나 신이 나 보이셨어요. 허리춤에 손을 얹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시며 손님마다 저를 자랑하시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하, 자 이쪽 보시게. 우리 며느리야. 어때? 엄청 예쁘지 않나? 인사하고 사진도 한 방 찍고 가세. 아버님, 예쁘다는 말씀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객분들이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새야가 무슨 그런 말을 해. 오늘은 네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날이야. 그걸 마음껏 즐겨야지. 누가 뭐래도 내 며느리가 최고야. 난 자랑할 거다. 자자, 뒤에도 인사할 지인들 줄줄이 있으니 더 활짝 웃어봐.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긴장을 잊고 웃어버렸습니다. 그 웃음은 천진한 표정이었죠. 핸드폰 카메라를 향해, 손님을 향해, 그리고 시아버님의 자랑에 다시 한번 웃으며 그렇게 하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수없이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 사람들로 가득 찼던 신부 대기실에 잠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제 심장은 긴장으로 콩닥콩닥 뛰었고 저는 자꾸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그때였습니다. 슬며시 열리는 문소리와 함께 조용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하객 중 한 분인가 싶어 정중히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지인 분이신가요? 근데 대답 대신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안 된다. 이 결혼하면 안 돼. 부모 없이 올리는 결혼식은 예의가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혹시 누구신지 나를 몰라보겠니? 정말 이 할머니를 몰라보는 거야? 죄송한데 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구겨진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청년과 이 할머니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 이분 제 친부예요. 그렇다면 할머니는 그래, 내가 바로 네 친할머니란다. 내 새끼, 내 손녀야. 이 할미가 이 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넌 모르지. 보고 싶었다 내 강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확실히 아버지였고 할머니가 친할머니라는 건 틀림없었지만 저는 이 얼굴을, 이 목소리를 한 번도 기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처음 듣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멍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죠. 결혼식 직전 평생을 기다렸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저는 어떤 감정으로 그 마주침을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황한 채 그대로 굳어앉아 있던 제게 할머니는 뚜벅뚜벅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래된 원한을 담고 있는 듯했고 숨겨왔던 무언가를 쏟아낼 듯한 기세였어요. 너 이런 식으로 부모 하나 없이 조용히 결혼 치르겠다고? 그렇게 혼자 큰일을 치러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게 말이 돼? 저기요 할머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은 어릴 적 절 버리고 떠났어요. 전 그 사람들과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 이름도 바꾸고 멀리 이사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래, 듣던 대로 싸가지 하나 없구나.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네 엄마랑 똑 닮았어. 방금 전까지 흐느끼던 그 입에서 갑자기 날아든 욕설은 제 귓가를 쓰고 지나갔고 뺨을 맞은 것처럼 얼얼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문 쪽으로 손짓을 하자 그토록 피하고 싶던 그 사람이 문턱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친부였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예요 대체? 야 미연아, 네가 애비를 두고서 재혼을 하겠다고? 너 정말 너무한다.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버리면 내가 너를 어떻게 찾으라고? 너 하나 찾느라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들인 줄 아니? 제발 이제 그만 절 놓아주세요. 더 이상은 정말 못 견디겠어요. 내가 네 애비야. 어떻게 내가 널 놓겠냐? 야, 너 좋은 집에 시집 가는 모양이더라. 네 남편 잘 나가는 사업가라며? 시부모도 꽤 돈이 많다지. 결국 원하는 게 뭐예요? 또 돈이에요? 에이, 섭섭하게 그런 식으로 말하냐. 난 그냥 네 손 좀 잡고 신부 입장도 하고 싶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자라서 시집 가는데 아비가 뭔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데려가는 집안에서 조그만 대가를 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니? 이번엔 우리 딸이 효도를 좀 하려나 보다. 제 손을 잡고 입장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돈을 받겠다니.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요? 제 인생을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도 망치려고 하세요? 그냥 돌아가세요 제발. 싫은데. 난 이번 결혼식에 꼭 참석할 거다. 혼주석에 앉아서 박수도 치고 눈물도 흘리고 다 할 거야. 미연아, 아니지 현주야. 네가 이름을 바꿔도 결국 내 딸인 건 안 변해. 넌 절대 나한테서 빠져나갈 수 없어. 대체 얼마를 바라는 건데요? 얼마를 줘야 제 눈앞에서 사라져 줄 건데요? 그건 말이야, 내가 사돈과 직접 이야기해볼 문제지 너한텐 한 푼도 안 바란다. 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애비니까.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버린 듯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준비한 오늘이 다시 한번 짓밟히고 있다는 절망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됐어요. 그냥 이 결혼 안 하면 됩니다. 나 때문에 모두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 것보단 차라리 없던 일로 하는 게 낫겠어요. 더 이상 저를 밀어붙이지 마세요. 경찰 부를 겁니다.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뭐야 이 기집애야? 네 애비랑 할머니 신고하겠다고? 너 아주 못쓰겠구나. 친부가 손을 들어 제 뺨을 치려는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고 단단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거기서 뭐하는 짓이야? 내 며느리한테서 손 떼지 못해! 문가엔 시아버지가 우뚝 서 계셨고 그 눈빛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친부는 손을 거두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아이고 사돈, 드디어 뵙네요. 제가 아니 현주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뭐야? 김영국? 너 김영국 맞지? 사기죄로 콩밥 먹고 나온 김영국! 박 형사님? 설마 형사님이 우리 현주 시아버지셨어요? 시아버지는 과거 수많은 사건을 다룬 경찰이었고 지금도 전직 형사로서의 감각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죠. 시아버지는 묵직하게 다가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영국아, 네가 바로 그놈 맞구나. 간통죄, 사기죄까지. 네놈 이름이 내 수첩에 몇 번이나 등장했는지 알아? 네가 내 며느리의 친부라는 게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아니 뭐 그게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신부 입장도 하겠다고? 설마 우리 며느리 데려가는 값으로 돈까지 뜯겠다고? 왜 안 되겠어요? 저도 아비로서 딸 시집 보냈는데 당연히 그만한 대가는. 형사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한 식구인데 좀 도와주셔야죠. 야 영구가, 예전엔 내 눈도 못 마주치던 네가 이젠 협박까지 하네. 내가 며느리한테 들은 이야기 다 기억나. 네가 어떻게 딸을 버렸고 또 어떻게 다시 나타나 딸을 짓밟으려 하는지 내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것 같아. 형사님, 오늘 이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으시겠죠? 제가 입만 열면 사기꾼 딸이 시집 간다고 소문나서 형사님 체면 완전히 구겨질 겁니다. 이왕이면 조용히 1억만 주시죠. 이 정도면 싼 값 아닙니까? 그래, 내가 거절하면 어쩔 건데. 그럼 뭐 당연히 결혼식 없고 제 딸 조금씩 야금야금 갉아먹겠죠. 자, 형사님 결단하세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허리를 꺾어 크게 웃으셨습니다. 진짜 웃기는 놈이네. 그래, 그럼 내가 하객들 다 데려올게. 기다려봐. 그리곤 문을 활짝 열고 바깥에 서 있던 하객을 향해 외쳤습니다. 김형사, 내 후배들이랑 전부 여기로 들어와봐. 잠시 후 정장 차림의 형사들이 우르르 신부대기실로 밀려들었습니다. 방은 금세 꽉 찼고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제 더는 숨을 곳도 변명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구하려 했던 이 결혼식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무너뜨리려는 친부와 할머니는 스스로 함정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허리춤에 양손을 올리고 천장을 찌를 듯한 단단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이 영구가 실컷 떠들어봐! 네 놈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여기서 다 쏟아내보라고! 이게 다 전부 짭새들이야? 당황한 친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고 형사 출신 하객들은 그를 노려보며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릴 기세로 다가들었습니다. 그들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친부를 둥글게 감싸며 둘러쌌고 그 분위기만으로도 이미 친부의 입은 굳게 다물려 버렸죠. 영구가 다시 한번 내 며느리 친부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봐라. 감히 네가 뭐라고 하든 이 결혼식은 중단되지 않아. 누구도 내 며느리를 내 가족을 건드릴 순 없어. 친부는 마치 들짐승처럼 움찔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그의 뒤에 서 있던 할머니도 이건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영구가 지금 조용히 꺼질래? 아님 내 후배들한테 박살나고 개망신당한 채로 네 발로 질질 끌려나갈래? 도박 아직도 하지? 너 뒤 좀 계속 콩밥맛 다시 보게 해줄까? 이봐요 김영사님, 지금 저 협박하시는 겁니까? 현직도 아닌 사람이 웃기고 있네. 협박? 네가 먼저 내 며느리에게 협박했잖아. 오늘이 네 사회생활 끝나는 날이야. 내가 은퇴한 지는 오래지만 여전히 내 사람들은 살아있어. 자, 다들 들었지? 저 김영국이라는 놈 다 뒤져서 경찰서에 넘길 준비해. 형사들은 한결같이 짧고 단단한 대답으로 응답했고 그들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친부는 기가 꺾여 더는 입도 뻥끗 못하고 결국 옆에 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꽝이야. 우리 그냥 가자. 왜 하필이면 형사 집안에 시집을 가다니. 죄수 더럽게 없네. 협박도 상대를 잘 보고 해야지. 그 순간 시아버지는 재빠르게 그의 멱살을 움켜잡으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야, 네 놈 귀에 똑똑히 새겨라. 내 며느리 앞에, 아니 우리 가족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면 그땐 진짜로 국물도 없다. 내가 진심으로 맘먹고 달려들면 너 같은 놈 하나 감옥에 쳐넣는 것쯤은 눈 감고도 한다. 알았어요. 알겠다고요. 조용히 나갈게요. 오늘은 물러날게요.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그래, 오늘은 좋은 날이야. 예식 날이라서 내가 참는다. 하지만 기억해둬라. 다시 눈에 띄면 그날이 네 인생의 끝이야. 인생 하직하고 싶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조용히 사라져. 알았다고요. 형사님이랑 더 엮이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안 올 테니까 그냥 보내주세요. 그렇게 겁에 질린 친부와 할머니는 조용히 비굴하게 등을 굽힌 채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숨죽여 참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해요. 세아가 이게 무슨 소리야? 울긴 왜 울어? 오늘 네 날인데 신부가 이렇게 울면 어떡해? 화장 다 지워지겠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네 부친이란 작자는 내가 나중에 또 찾아가서 두 번 다시 널 신도 못하게 단단히 조치할 거야. 이젠 걱정 말아라. 하지만 아버님, 저런 아버지를 둔 제가 그래도 이 집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네가 뭐랬니? 부모가 없다고 했잖아. 그 사람들 네 부모 아니야. 낳았다고 부모 되는 거 아니거든. 저놈은 네 인생에서 오래전에 끝난 존재야. 그러니까 이젠 그 이름도 그 얼굴도 마음속에서 지워. 여기 있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마.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두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시아버지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외로움을 모두 보듬어주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렇게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복잡한 일들을 지나온 후라서일까요? 예식장의 조명 아래서 손을 맞잡고 행진할 때 그 순간은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박수와 환호, 그리고 성훈 씨의 환한 미소, 그 모든 것들이 진짜 가족의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아 눈물이 또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죠.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부탁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랑 함께 살자. 나 당신 부모님을 진심으로 내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고 싶어. 뭐라고? 당신 시집살이를 하겠다고? 정말 괜찮겠어? 그렇게 말하지 마. 시집살이가 아니라 부모님께 의지하고 살고 싶은 거야. 어릴 적부터 줄곧 혼자였고 지금이라도 부모님 품 안에 기대고 싶어.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남편은 제 눈을 오래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몇 개월 만에 신혼집을 정리했고 곧바로 시댁으로 들어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은한 미소와 정 많은 손길로 저를 보듬어 주셨고 시아버지는 말 그대로 한없이 크고 든든한 사랑으로 저를 감싸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집에서 편안함이라는 것을 느꼈고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41살, 그 늦은 나이에 저는 딸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시부모님과 함께 3대가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됐죠. 매일이 감사였고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습니다. 아버님, 우리 딸 예쁘죠? 그래, 세기. 너만큼이나 예쁘구나. 아버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저를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고? 그야 네가 예쁘니까. 사람은 예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저절로 예뻐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유 없는 사랑, 계산 없는 다정함, 그 모든 것들이 제겐 낯설고 서툴렀지만 이젠 서서히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 결핍 끝에 비로소 가족이라는 온기를 온몸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한때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 믿었던 제가 이제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마치 다시 태어난 삶이자 지금껏 못 받은 것을 뒤늦게라도 다 돌려받는 것 같은 시간이랍니다. 한편 친부모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수 없는 단단한 제가 되었고 이젠 그들도 제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겠죠. 어떻게 살아가는진 저도 모릅니다. 사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나간 그림자일 뿐이니까요. 사랑받지 못해 외롭고 텅 비어 있던 저는 이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어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만 줄일게요. 오래도록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